안녕하세요.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강재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삼성전자 주식이 최고의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정말 많은 곽감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 주식이라고 불릴 만큼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 다 구입하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다 구입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또 나아가서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있느냐? 아닙니다. 시장은 굉장히 미미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는데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정말 삼성전자의 역사를 뒤돌아본다면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고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의 성공 실화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여러분 단순히 지식을 습득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현재에 접목시키고 투영시켜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죠. 즉 과거의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이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 스토리에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한번 성공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죠? 행복하기 위해서 전부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부 다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을 꿈꿉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꿈꾸는데 이 성공의 법칙, 비결이 바로 이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 스토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삼성전자, 여러분, 지금 회장님이 누구시죠? 그렇죠.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선친이 바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고 그 앞이 바로 창업주 이병철 회장입니다. 지금 3대에 걸쳐서 삼성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삼성전자의 첫 출발은 1938년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삼성상회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경공 위주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삼성이 처음에는 밀가루, 설탕, 의류, 섬유 산업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53년에 제일제당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그리고 1954년에는 제일모직 회사를 설립하면서 섬유 산업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1969년에 설립이 돼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 회사를 설립했지만 별로 처음에는 출발이 좋지 못해요. 신통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후발주자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자회사의 선두주자 누군지 아시죠?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전신이었던 여러분 아시죠? 골드스타, 이 금성전자가 선두주자였거든요. 그 당시 이제 가전제품 같은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 삼성이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출발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이 있죠. 이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 부도 여러분, 이 부자 간에도 형제간에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권력과 부를 둘러싸고 정말 치열한 싸움이 옛날부터 벌어졌죠. 우리 태종 이방원이 일으켰던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재벌가에서도 이 부를 둘러싸고 그죠? 이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왕자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과 돈 앞에 부모 형제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역사가 증명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도 현대가의 이 왕자의 난이 있었죠. 고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 간에 정문구 회장이라든지 아시죠? 정몽원 회장 사이 막 그런 경영권 승계를 또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성과에도 일종의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이 삼성의 이 경영권 승계가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을 거쳐서 지금의 이재용 회장으로 굉장히 순조롭게 승계됐다 보지만 삼성도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먼저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한테는 아들이 3명 있었죠. 첫째가 이맹희 씨, 또 둘째가 이창희 씨, 세 번째가 바로 막내였던 이건희 회장이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이 유교적 가부장적 질서가 지배했고 특히 재벌가에서도 이 장자 상속제, 장남한테 물려주는 그런 관행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병철 회장은 장남이었던 이맹희 씨를 후계자로 낙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죠. 나중에 이건희 씨로 바뀐다는 거. 이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막내잖아요. 처음부터 배제됐습니다. 경영권 승계에서 배제됐었고 특히 이병철 회장의 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적성이 안 맞다, 이 사업가의 체질에 맞지 않다 이러면서 일단 배제됩니다. 자, 근데 결과가 뒤바뀌게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9년에 차남이었던 이창희 씨가 아버지 이병철 회장을 청와대의 비리로 고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 비리를 청와대에 고발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형제 간에 이렇게 싸움은 벌어져도 부자 간에 이렇게 아들이 특히 아버지를 공격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근데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먼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좀 깊게 들여다보면 1966년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일본에서 사카린을 몰래 밀수하다가 들킨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 당시 대한민국이 완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두한 전 의원 아주 장군의 아들 김두한 전 의원이 국회에 가서 막 그 분뇨 투척하는 똥 투척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그 당시 국민적 분노를 표출한 이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카린 밀수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아까 후계자 장남 이명희 씨입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지만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이병철 회장의 합작품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후폭풍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이선으로 후퇴를 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이명희 씨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의외로 차남이었던 이창희 씨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일종의 우리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잘못한 보스를 대신해서 그 부하가 대신 감옥에 잠깐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어제 보면 이 후계자였던 장남 이명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남 이창희 씨가 대신 감옥에 갔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창희 씨는 좀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병철 회장이 경연에서 일선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후계자였던 이명희 씨가 경영을 했는데 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성과를 잘 못 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병철 회장은 철저하게 경영 철학이 뭐죠? 성과주의예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명희 씨가 못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경영 일선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서 차남이었던 이창희 씨가 청와대 그 비리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해 폐륜이다. 그래서 이제 이창희 씨가 완전 날아가는 거죠. 솔직히 이병철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직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들이 나를 공격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차남했던 이창희 씨 날아갑니다. 완전히 날아갑니다. 이제 경력이 끼지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창희 씨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후계자였던 장남 이명희 씨까지 같이 엮여서 연루돼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동시에 날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떨결에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뭐 후보자도 아니었던 막내 이건희 씨가 이제 후계자로 낙점되는 것이죠. 이 어찌 보면 태종에서 여러분 세종에서 이 왕위 계승 과정과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죠. 태종한테도 적자가 4명 있었거든요. 첫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양녕대군, 둘째가 효령대군, 셋째가 이제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 넷째가 성녕대군인데 뭐 성녕대군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빼고 이 첫째 양녕대군이 여러분 적장자로서 오랫동안 세자청을 했지만 완전히 망난이잖아요. 막갑합니다. 그래서 결국 폐체자 당했죠. 그리고 효령대군도 성군의 자질은 갖추지 못했다 해서 배제되고 결국 어부지리로 그렇죠. 셋째였던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왕세자 책봉됐다가 왕위까지 물러받게 되는데 어째 보면 형들과 싸운 건 아니죠. 어부지리를 얻게 된 건데 지금도 이건희 회장은 어째 보면 형들과 싸운 건 아닙니다. 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왕제랑과 다르죠. 아버지가 형들을 전부 다 내치니까 어부지리로 본인이 후계자로 낙점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건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당시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고 심리적 압박감이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후계자가 낙점됐잖아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아버지한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삼성에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설립됐지만 삼성전자가 드는 이제 부품을 갖다가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일본이 그 부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버리거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 당시 이제 오일쇼크가 터집니다. 오일쇼크. 여러분, 오일쇼크로 굉장히 삼성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선택한 인생의 승부수, 정말 최고의 승부수죠. 그게 뭐냐? 바로 반도체 시장으로서의 진출입니다. 반도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두 미쳤다 했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거든요. 대부분이 아버지도 반대합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은 정확하게 성견지명에서 미래를 딱 앞날을 예측했던 겁니다. 이제는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에서 나온다. 이 반도체를 우리가 생산하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확신이 섰던 거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에서 당연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삼성 반도체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삼성 반도체가 왠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효시 같아요. 근데 역사적 사실과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첫째가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회사는 한국 반도체라고 이미 그 당시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 반도체 회사가 그 당시 오일 쇼크 때문에 굉장히 경영이 악화되고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희 입장에서 좋은 게죠. 이 한국 반도체를 인수해서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 한번 뛰어보자. 뛰어 들어가 보자 했는데 이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병철 회장은 철저히 성과주의거든요. 돈 안 돼요. 그렇죠? 적자입니다. 이거 뭐 보니까 비전이 없어요. 근데 끝까지 반대하니까 이 이건희 회장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 한국 반도체 지분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게 저는 대단한 집념이 울려져요. 이렇게 여러분 끈기가 있고 집념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아버지 그렇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삼성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생각은 뭐냐면 삼성이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가 이 반도체 오래 낸다. 이것밖에 우리는 생존 방법이 없다. 이게 돌파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는 반도체에서 나온다.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끝까지 설득했고 결국 왕과된 이병철 회장도 아들 이건희 회장의 설득에 결국 넘어갑니다. 그래서 1983년 그 유명한 도쿄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도쿄 선언이 뭐냐면 1983년 도쿄에서 이병철 회장이 선언합니다. 어떤 선언? 그렇지. 삼성은 이제부터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겠다. 삼성은 반도체에 올인하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 비웃음을 사게 돼. 특히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비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삼성전자는 기술도 없어, 자본도 없어, 시장도 없어. 미친 짓이거든요. 어떻게 만들어? 그럼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조롱합니다. 미친 짓이라고. 절대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들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는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부자는 끝까지 이 반도체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 집념과 열정 대단합니다. 이 자기 확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일단은 공장을 급하게 만들어요. 공장 급하게 지었어.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던 설비도 사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은 갖췄는데 준비는 됐는데 기술이 없잖아요. 어떤 기술로 만듭니까? 솔직히 반도체가 그 당시로 첨단 산업인데 없잖아요, 기술이. 그래서 해외 연수를 보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라든지 일본 샤프사에 해외 연수를 보내서 좀 기술을 빼오려고 하는데 걔네들 기술을 주겠습니까? 아예 견학도 제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는 못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개인 비법으로 최대한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일단 시도를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삼성전자 연구진, 기술진이 계속해서 개발을 시도했지만 계속 불량이고 실패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삼성전자의 연구진과 기술진은 밤을 새어가면서 퇴근도 하지 않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결국 1983년 12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64K D램 반도체를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하는 정말 쾌거를 이루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이 성공에는 여러분,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건희 회장의 성견지명이었죠. 앞날을 내다보고 반도체에 올인했던 그 이건희 회장의 뚝심, 집념, 열정,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추진력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정말 없는 기술, 그죠? 정말 밤샘 해가면서까지 이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몰두했던 그 당시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그리고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어요. 이게 삼성전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을 설득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이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개발에 기술 개발비로만 한 200억 정도, 그 당시 엄청난 거죠. 200억 정도의 거금을 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도 특혜를 주게 됩니다. 반도체 관련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혜택도 주게 되죠. 이러한 정권의 또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반도체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건희 회장이 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던 그 선택,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본인은 모든 걸 걸고 했어요. 전부 다 미친 짓을 했거든요. 실패할 것이다. 삼성 망할 것이다 했지만 본인은 그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이 신의 한 수, 이 선택이, 이 인생의 승부수가 자신의 인생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삼성의 역사도 바꾸게 되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바꾸게 된다. 정말 역사적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생산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반도체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이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를 팔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는 미국과 일본이 이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세계 1등이었고 일본이 2등입니다. 걔네들이 이미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후발주자인 일본을 견제되고 그러면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게 됩니다. 삼성은 적자 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엄청 적자 보는데 그 당시 이제 삼성이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이후에 한 몇 년 동안 삼성전자가 입었던 그 손실액이 적자가 한
1200억 원 정도 돼요. 1200억 원 정도. 지금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당시 요즘 이제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면 한 수조 원 돼요. 수조 원 정도의 손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 당시 여러분 이 삼성전자 내 임직원들 뭐 회사 중역들도 다 반대해요. 이 미친 짓이다. 그리고 적자가 계속 나니까 포기하자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 말한 대로 이병철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 끝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개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1986년에 일본 반도체가 처음으로 미국 반도체를 추월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넘버원이거든요. 이제 추월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면 이 일본 반도체가 미국 반도체를 추월한 사건을 뭐라고 비유했냐? 바로 제2의 진주만 공습으로 이렇게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미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지금 미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좀 밟아 누르려고 하는 것처럼 이때 미국도 일본을 이제 밟아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 제재, 보복이 가해지게 됩니다. 거의 덤핑 마진율을 한 188% 정도 때릴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는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반도체 가격이 폭락해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손실을 봤다면 이제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한 12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는데 이제는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32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보게 됩니다. 정말 대박이 난 것이죠.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승승장구하게도 나중에는 뭐 일본과 미국 반도체를 추월하고 이제 세계 반도체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도체 아시죠?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왜 사십니까? 그럼 기대치가 높잖아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야. AI 산업대에서 반도체 수요가 많아. 호황이야. 삼성전자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반도체 시장은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호황이 오면 또 불황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호황일 때는 잘 될 때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뭐 수십조 원의 흑자를 내기도 하다가 불황이 와서 적자를 내게 되면 반대로 수십조 원의 적자를 내게 되면 완전 꼬라박게 되겠네요. 이 극과 극입니다. 진폭이 너무 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시장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적자가 오더라도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늦추면 안 됩니다. 이 기술 개발이 뒤떨어지게 되면 생산을 나중에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망하고 있어도 꼬라박고 있어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러한 약점이죠. 굉장히 힘든 산업이에요. 반도체 산업이. 그래서 일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흑자가 났을 때는 기술 개발에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제 적자로 전환되니까 기술 개발 투자를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삼성 반도체에 추월당하게 되거든요. 그럼 삼성 반도체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고 지금 세계 정상에 쓸 수 있던 이유는 또 하나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적자가 나고 천문학적인 적자가 나고 수십조 원의 손실이 나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다. 공장도 증설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이걸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주식이 여러분 상한가를 치면서 호황을 맞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불황이었거든요. 적자 났거든요. 그 순간에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반도체와 다른 점이었던 것이죠.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고 엄청난 손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반도체 기술 개발에 투자했던 삼성, 이 집념, 열정, 이게 결국 삼성전자를 정상으로 이끌었다.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 스토리를 제가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성공해낼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 스토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 시대를 앞서가는 선견지명이 필요하다. 즉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견지명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 항상 성공했어요. 시대 정신을 잃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저는 우리 주위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도태됩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에 감지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도 이 시대의 변화를 알고 따라가려고 최소한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죠? 왜? 세상에 발맞추려는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앞가림 한다. 자기 밥그릇 챙겨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이 뭐냐면 아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고 투자하는 이런 어찌 보면 선각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계만 보더라도 지금 이건희 회장이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의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의 정치를 미리 읽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죠?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다가 도태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뭐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 되면 더 좋습니다.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인생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부수, 자기 도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험을 도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가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먹고는 살 수 있어, 그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가면 자기 앞가림을 하고 먹고는 사는데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의 승부를 던진다.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 인생을 걸었죠. 모든 걸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나도 죽고 회사도 망한 건데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었죠. 우리는 보통 왜 도전을 주지 않느냐? 겁이 나서 도전을 주죠. 그렇죠. 일단 미래가 불투명해. 결과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도전하기를 주저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조건이 나한테 너무 불리해.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럴 때 도전하죠. 평범한 사람들은. 어떨 때 도전합니까? 미래가 확실할 때, 뭔가 비전이 보일 때, 결과치가 보일 때, 그리고 지금 나를 둘러싼 조건이 나한테 굉장히 유리할 때 도전하는데, 그러면 성공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남들처럼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평범하게 하면 결코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야.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아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래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치가 불확실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배짱, 이런 게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 배짱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탁월한 그릇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이 뭐냐? 우리 당장의 눈앞에 이게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눈앞에 이만 쫓아가요. 우리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 더 큰 걸 잃게 됩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눈앞에 이만 쫓아가요. 그래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내고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만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이게 집착하다 보니까 조금만 주식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벌벌 떨다가 다 팔아치우고 손해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배짱도 용기로 있어야 되지만 좀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심지어는 손해를 보고 적자를 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하고 노력하는 자세, 이러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지금 당장은 손해가 나, 적자가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술 개발 안 하거든요. 근데 기술력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손해가 나고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더 큰 결실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부하는 학생이나 수험생이나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나가 뭔가 성과가 나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고 또 나를 둘러싼 조건이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 더 그릇을 키우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 더 큰 결실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운이, 아까 삼성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경쟁에서 전쟁에서 어부지리로 삼성이 성장한 것도 있거든요. 그 시대 운도 잘 만났어요. 하지만 그 시대 운도 여러분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운을 기다리거든요. 나한테도 그런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은 운이 왔으면 행운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행운은, 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한테 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격이 안 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운이 왔다? 그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어. 놓쳐버려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실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런 기회가 내 눈앞에 펼쳐도 난 그걸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한테 운이 오는 겁니다. 삼성은 준비가 돼 있었죠.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투자했었고 노력했었고 그런 열정과 집념이 있었습니다. 다 갖춰놨고 거기다 이제 시대 운까지 이제 버무려지면서 삼성전자는 성공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된다? 내 실력부터 그래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 실력을 키우고 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이 왔을 때 그 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한테 불리하고 적자가 나고 손해를 본다고 해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 성공 신화 스토리가 우리한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여러분,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죠? 시대를 앞서가는 선견지명이 필요하다.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인생의 승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뚝심, 배짱,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당장 손해를 보고 적자가 나더라도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한다면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바른 역사 강사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스타 강사가 아니에요. 스타 강사는 체력적인 성공, 그죠? 명예, 돈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뭐죠? 바른 역사 강사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생계를 위한 부차적인 목적일 뿐인 겁니다. 저는 오직 역사적 진실을 알려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가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끝이 안 보여. 답도 없고 정말 불투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 포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바른 역사 강사의 길에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 인생을 걸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길이 어찌 보면 천명이다. 제 길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이 길을 가겠다.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그 결과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는, 자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저의 진심, 열정을 알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건희 회장처럼 그런 자기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의 유물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지식 습득, 지식만 전달하는 강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AI가 발전했잖아요. 챗 GPT를 치면 역사 강사보다 더 정확히, 오류도 거의 없어요. 제가 한번 보면 놀랍니다. 역사 강사가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지식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챗 GPT가 할 수 없는 일을 역사 강사는 해야 됩니다. 뭐죠? 이 과거의 유물에 갇혀버리면 역사는 죽은 역사입니다. 그죠? 이 박물관 안에 무슨 박제품이 돼버린 거죠. 이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로 바꿔야 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때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로 만든 거, 이게 바로 제가 할 일이고 역사 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승부수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 이걸 벤치메킹해서 저도 제 삶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성공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자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